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재무회계의 성격과 개념적 체계를 볼 건데, 재무회계 성격과 개념적 체계의 연습 문제, 완성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채워보고, 선택형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63페이지의 문제, 4번 있죠, 4번. 다음 회계의 순환과정, 순환과정 이거는, 필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5번을 보게 되면 목적 적합성과 관련해서 질적 속성, 목적 적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질적 속성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좀 봐줘야 되겠죠. 6번, 7번 문제도 뭐 그런 것들인데, 특히 7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역사적 원가와 시가가 지니는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 간의 상충관계를 잘 표현했다. 역사적 원가는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사올 때 어떤 그 재고 자산을 사든 어떤 자산을 살 때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니까 뭐 신뢰성이 상당히 있고, 시가라는 것은 현재 어떤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러면은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이 상충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정도 문제 보면 다음 회계정보의 속성 가운데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밑에 그 신뢰성의 하부 속성, 그 다음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3번 문제 보면은 두 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 중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회계처리를 택하도록 하는 회계 간섭,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죠. 보수주의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6번 문제 보면은 상충관계, 앞에서 우리가 왼쪽에서도 7번 문제를 봤지만은 16번에 보면은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속성 간의 상충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묻고 있는데, 대부분 다 사지선다인데 이건 좀 특이하게 오지선다로 나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고, 18번 회계정보 이용자의 이용 목적이 잘못 표시된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다.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은 세무당국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위험도에 대해서 관심을 왜 갖겠어요? 그죠? 과세소득 산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의 지급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주석과 관계 있는 개념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주석과 관계 있는 개념, 뭐 공정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주석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뭐 충분성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뭐 이론적인 문제는 그런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을 가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그 당좌자산과 관련된 예제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 계정조정표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교재로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108페이지에 완성형 문제가 있죠. 완성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 111페이지에 보면은 선택형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부터는 이제 회계처리다 보니까 뒤에 이제 계산형 문제도 있는데, 뭐 계산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풀어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시험의 특성상 뭐 객관식 문제를 하는 게 조금 서로가 편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주로 낸다. 자, 111페이지로 가게 되면 1번에 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고, 뭐 너무 쉽죠. 이거는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자기 접수표. 하지만 단기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자, 여기서 타인 발행 수표, 타인이 발행했다, 이거 현금성 자산이다? 아니다.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 아니면 단기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단기금융상품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뭐가 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가?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도 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현금이 됩니다. 근데 단기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죠. 이제 그래서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은 3번에 보게 되면 단기매매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죠.
자, 근데 뭐 이게 사실 1번, 2번, 3번을 보게 되면 주식형 단기매매 증권의 경우에 시장성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겠죠. 일시적 소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 어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소유 목적이다. 다음 세 번째, 구입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어야 된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회계상에서 단기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 이건 보통 1년 이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투자유가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별도로 보고한다. 이게 뭐 투자유가증권이 될 수는 단기매매 증권 설명하는데 그럴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가 있다. 3번 같은 경우 답이 몇 번이 되냐? 투자유가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별도로 보고한다. 잘못하면 답을 4번으로 찍을 수가 있죠. 근데 3번은 1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을 것 같은데, 구입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조금 단기매매 증권을 설명하는데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정답을 3번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죠. 당좌예금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1번 보면 원칙적으로 기업은 당좌예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은행과 당좌차월 계약을 맺게 되면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기업이 여러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좌예금 계정 잔액과 단기 차입금 계정 잔액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나요? 그렇죠.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에 당좌예금 계정에서 차환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게 아니고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4번이 틀렸고, 자, 8번 같은 경우에 보면 현금의 보유액과 그 다음에 회계 장부상의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계 처리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현금 과부족 계정을 설정해서 이를 임시적으로 기록한다. 맞죠? 두 번째, 결산 시점까지 현금 과부족의 사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자빅이나 잡손실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 자빅이나 잡손실로 회계 처리되어 재무제표가 작성된 이후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 자빅으로 회계 처리됐다 하더라도 확인이 되면 처리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8번에 3번이 틀렸다. 4번, 현금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적절하지 않다면 현금 보유액과 회계 기록상에 나타난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겠죠. 자, 10번 봅니다. 은행과 기업 간의 거래 시점, 거래 기록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은행 계정 조정표상에서 조정되는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상에서 문제가 없는 미결제수표, 미통지예금, 미기록예금은 해당되지만 회사 측의 기장 오류가 이 은행 계정 조정표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은행 계정 조정표와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고, 자, 13번 보게 되면 영진상사는 2019년 12월 말 현재 삼성과 현대의 두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에 위의 유가증권은 얼마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취득원가가 지금 9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성 유가증권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박스에. 그래서 시장성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뭐로 보고해야 된다? 시가로 보고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합계가 97,000원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97,000원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자, 15번 문제 봅니다. 당 회계기간 중 주식형 유가증권을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원가는 110만원이었습니다. 단기 말의 시가가 130만원으로 상승을 했다면 회계연도 말에, 자, 단기 보유 목적이라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내지는 단기 매매 금융상품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평가 이익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10만원짜리가 130만원으로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대변에 2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 평가 이익이 나와 있는데 차변의 금액, 차변의 계정 과목이 틀렸죠.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이 20만원. 자, 이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된다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둬야 되고, 비교해서 매도 가능 증권 내지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은 어디로 들어간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16번 상지상사는 제1기에 5만원의 시장성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했고 결산 시점에서 시가가 하락하여 3만원으로 평가 감하였다. 자, 2만원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2기에 이 단기매매증권을 4만원에 매각했다. 자, 3만원으로 떨어졌다가 4만원 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얼마로 잡아야 된다? 3만원으로 했다가 4만원에 매각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분 이익을 잡아야 될 것인가, 처분 손실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자, 일단 우리가 평가 손실을, 이전에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을 얼마를 잡았겠다? 2만원 잡았겠죠.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다? 3만원이 되겠죠. 자, 3만원짜리 단기매매증권을 4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 이익이 만원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또 이것도 특이하게 오지선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타임 발행 수표, 배당금 지급표, 자기합 수표, 당좌예금 됩니다. 선일자 수표, 이건 매출 채권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22번 문제로 가봅니다. 홍성상일로부터 상품 500만원을 매입하면서 대금은 소유하고 있던 자기합 수표 200만원과 동전 발행 수표 1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자, 이 당점이 아니라 동점이죠. 동전 발행 수표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회계 처리는 몇 번이냐 하는 거죠. 자, 자기합 수표 200 현금이죠. 그 다음에 동전 발행 수표 150만원을 지급했다. 자, 일단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다, 그죠? 결국에 전부 다 뭐가 된다? 타임 발행 수표도 현금이죠. 타임 발행 수표도 현금이니까 200, 150, 나머지 또 150 전부 다 현금이죠. 그래서 답은 상품 300, 그 다음에 현금 500, 상품 500, 현금 5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겠죠. 24번 문제를 보면 현금을 수취하였으나 처리할 계정 과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자, 현금을 수취했습니다. 계정 과목이 확실치 않다. 뭐로? 임시계정, 과수금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27번에 기업 회계 기준의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의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직접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했었죠. 대손 충당금은 관련 수취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봅니다. 수정전 2기말 성원상사 2기말 수정전 시산표상의 매출채권 잔액은 3천만원이며 대손충당금 잔액은 20만원이다. 2기말 매출채권 잔액 비율에 의해서 2%의 대손충당금을 대손 추정을 위한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매출채권 잔액이 3천만원이다. 2%니까 60만원이 돼야 되는데 잔액이 20만원이 있으니까 얼마만 추가로 설정하면 된다? 모자라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40만원, 충당금 40만원, 와 같은 3번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32번도 보면 대손과 관련된 부분인데 31번하고 연결된 문제죠. 이제 30, 31, 32를 같이 보죠. 자, 31번 보면 문제 30번에서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고 제3기 중에 2개의 매출 채권 40만원이 대손 확정된 경우에 적절한 분계. 자, 그러면 30번에서 3천만원의 2%의 대손 추정을 했으니까 60만원이 대손 충당금이 지금 있어요. 근데 40만원이 대손이 확정됐어.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에서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나와야 되고 4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나와야 될 것은 뭐가 나온다? 매출 채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1번에는 답이 4번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연결해서 32번 제3기 중에 문제 31번의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30만원의 대손이 확정됐다. 자, 40만원, 60만원 대손 충당금이 있었는데 40만원 먼저 정리가 됐고 20만원 남아있는데 30만원이 됐다. 대손이 확정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충당금이 모자라죠. 충당금이 모자라니까 모자란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손 상각비로 10만원에서 하고 대손 충당금 20만원 제거하고 매출채권 30만원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다. 자, 그 정도로만 보면 되고 지금 33, 34도 계속 대손 충당금과 관련해서 연결된 문제니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을 볼까요? 뭐 통제 계정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47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당좌자산, 그 다음 당좌, 이제 우리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유동자산 안에 다시 당좌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계정을 보고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뭐 문제풀이형에서 12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할 건 아니니까, 뭐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그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하고, 안 풀어봤어도 평소에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재고자산도 157페이지가 하니까 이제 완성형 문제가 있는데, 이 완성형 문제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문제를 봅니다. 159페이지 1번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들에서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었죠. 재고자산 유가조건이 왜 재고자산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일단 뭐 제끼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 이게 재고자산인가? 아니죠.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자, 이건 뭐 당연히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부동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되죠. 4번 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자산. 5번 제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도소매 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은 그냥 비품일 뿐이지 이게 재고자산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3번 같은 문제죠. 건설회사가 수요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공사 중인 아파트 건물, 그 택지는 건설회사의 뭐가 된다? 재고자산이 되겠죠. 자, 이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순매출액에서 순매출원가, 매입원가를 차감해야 될 건데, 매입가액을. 지금 단기 매입액이 81만원. 자, 이거 T계정 그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기초상품 재고액이 39만원. 그 다음 단기 매입은 순매입액을 일단 구해보세요. 단기 매입액이 81만원이고, 지금 매입 할인이 10만원 있죠. 그래서 81만원에서 10만원 차감해야 되겠죠. 그럼 71만원이 될 것이고, 순매출액도 어떻게 구합니까? 총 매출액 240에서 매출 애누리하고 환입, 이게 이제 180 나오죠. 차감하면 거기다가 매출 할인까지 차감해야 되겠죠. 그럼 순매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초 재고액에다가 순매입액을 합하면 뭐가 된다? 단기 판매 가능분이 되겠죠. 단기 판매 가능분에서 지금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총 매출액이 나오고 순매출액이 나오고 거기서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인데? 30만원이잖아. 그래서 단기 순매입액에다가 기초 재고액 가산한 것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매출원가가 나오죠. 자, 매출원가가 나오면 뭐에서?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게 되면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의 영향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오류의 영향으로 타당한 것은 기말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됐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됐을까? 작게 계상이 됐겠죠. 자,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과대 계상되겠죠. 왜? 매출원가가 작게 계상이 됐으니까. 하지만 차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소 계상되겠죠. 왜? 기말 재고가 과다하게 잡혔으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과다하게 잡혔으니까 차기에는 이제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로 넘어가겠죠. 기초 재고가 많이 잡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차기 이후에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단기 순이익이 단기에는 일단 과대 계상되는데 차기에는 과소 계상된다. 왜? 기초재고가 많이 잡혀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초재고가 많이 잡혔으니까 단기 매출원가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과소 계상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죠. 8번.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는 기업에서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방법. 매출원가 어떻게 파악해요?
일단 기말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잡겠죠. 그래서 단기 판매 가능액에서 어떻게 뺀다? 산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말 재고액을 차감해서 결정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게 되면 다음은 우리 기업의 기말 재고 자산에 다음 항목들이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제외시켜야 할 금액은, 자, 우리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어떤 재고 자산으로 포함된다, 재고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지금 위탁 상품이라든지 미착 상품, 수탁 상품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11번 다음 중 매출원가가, 여러분들 그 해답에 나와 있는 풀이 가지고 뭐 계산해 봐야 되겠죠. 10번. 자, 11번 다음 중 매출원가가 현행원가에 근접하게 보고되어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해가지고 이동평균, 선입선출, 총평균, 그 다음에 후입선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부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또 찾아봐야 되겠고, 밑에 12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상품 재고액을 구해라.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죠? 기초상품 재고액 역으로 구하는 겁니다.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이 20%고 단기매입액이 180입니다. 기초재고액은 기말 재고액의 80%. 어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이걸 비율로 이렇게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풀기는 조금 어렵다, 그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보고 답안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사지선다도 있고 오지선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교재에서 그대로 낼 거라서 사지선다도 있고 오지선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왜 4번이고 어떤 거는 뭐 5개 보기가 5개냐 이렇게 묻지 말라고. 알았죠? 자, 16번 보면 상지상사는 재고자산의 구입원가의 30% 이윤을 가산해서 판매가를 결정한다. 기초재고액이 50만원이고 단기매입액이 120만원이고 기말재고액이 44만원이라면 연간 매출 총액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어렵겠다. 뭐 이런 산술적인 문제는 내면은 답을 찍지 말고 계산을 반드시 해서 푸세요. 그 다음에 17번 신촌백화점은 판매 상품의 판매 가격을 매입 가격의 평균 50% 이익을 가산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신촌백화점의 단기중 순매입액이 50만원이고 기초재고 상품의 원가가 7만원이고 소매가격 총계가 75,000원이다. 단기 매출원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 이론적인 문제죠. 비정상적 원인으로 재고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 자, 감모 손실은 우리가 정상적 감모 손실과 비정상적 감모 손실을 구분한다 했죠. 그래서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했죠. 이제 그거 묻고 있는 거죠. 자, 20번 문제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고 감모 손실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도난 분실 수량부터 먼저 순서를 감모 손실을 먼저 잡아야 될 건가 평가 손실을 먼저 잡아야 될 건가 생각했을 때, 평가는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 수량에다가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모 손실부터 우선 잡고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남아있는 자산, 재고 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지금 문제에 보니까 상지상사의 기말 상품 재고, 그 다음에 수량 차이는 정상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정상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다?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는 얘기죠. 가격 차이는 비정상적 원인에 의한 기인한 것일 경우. 자, 이게 이제 가격 차이가 비정상적이든 정상적이든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건 왜 그렇죠? 평가 손실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정상 비정상 문제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수량의 차이, 즉 우리가 감모 손실을 판단할 때 정상 비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말 재고 상품의 이동평균 단가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이동평균 단가.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마찬가지네. 23번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서 하에서 구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네. 22번, 23번 문제가 같은 유형의 문제고, 24번 같은 경우에는 인식하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이제 뭐 현행대처럼 거순실현 가능국가 나와 있고, 지금 25번 문제도 결과적으로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실제 구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답안을 보게 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설이죠. 평가 손실하고, 평가 손실은 실제 남아있는 재고 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문제풀이형은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풀어보고, 그래서 중간고사는 우리가 재고자산까지니까 재고자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뭐 우리가 뭐 대면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걸 못 봤는데, 다음에 중간고사 이제 시험 날짜에 보면 뭐 얼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기말고사는 비유동자산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남은 부분하고 또 다시 또 처음부터 문제를 하나씩 또 이제 문제풀이형을 그 해답을 보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